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 전에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한 달 전 트럼프 감세한 반대 발언으로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던 머스크. 그의 행보는 멈추지 않고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태위태 그의 발언에 휘청이는 테슬라. 이 머스크의 발언에 테슬라는 월요일 단 하루 동안 시가총액 9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충격을 안긴 결정적인 요인, 바로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주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당신은 새로운 당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당은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결성되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지난주 트럼프 감세안이 된다면 아메리카당을 창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현실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응수했습니다. 이 일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지난 5주간 그는 완전히 탈선하면서 망가졌다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정계 진출을 예고한 머스크 때문에 7월 7일 테슬라의 주가는 7% 가까이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300달러 선을 깼습니다. 한 달 전 머스크가 처음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마이너스 15%, 지난주에 감세안 통과를 앞두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며 마이너스 5% 하락한 데 이어서 한 주 만에 다시 마이너스 7% 하락한 것이죠. 그래도 지난주 하락에는 이 300달러 선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충격에 테슬라의 주가는 결국 300달러 선 아래로 주저앉았고, 간밤에도 역시나 장 초반에는 300달러 선을 좀 회복하는 듯 하더니 결국 종가 297달러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신당 창당은 테슬라 낙관론자 웨드 부시의 댄 아이브스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정계와 맞부딪힌다는 것은 스페이스X와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테슬라에게는 악재가 될 거라며, 그는 주주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드라마는 끝나야 한다라는 경고성의 보고서를 내고 테슬라 이사회는 행동해야 한다며 3가지 운영 규범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는 머스크에게 새로운 보상 패키지를 마련해서 그의 과도한 보상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머스크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시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대한 감독 체계를 도입해서 기업 경영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런 경고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물론 댄 아이브스는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가는 50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머스크의 반응은 아주 짧고도 단호했습니다. 바로 조용해라 댄.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의 답변에 대해서 일로는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제안이 이사회가 취해야 할 옳은 방향이라고 믿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머스크의 계속되는 정치 행보에 투자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는 머스크의 정치 행보와 트럼프의 감세안이 테슬라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고, 또 이번 주에 상장 예정이었던 테슬라 ETF 출시를 아조리아 파트너스는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의 전국적인 신당 창당이 쉽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국적인 신당 창당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취재원을 통해서 머스크의 신당 창당은 아직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아직 진행이 초기 상황이라는 점도 전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로켓처럼 뛰어올랐던 테슬라의 주가, 이후로는 머스크의 도지 활동, 그리고 관세 여파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 한 달 전부터는 트럼프와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 과연 어떤 길을 향하게 될까요? 지금 테슬라를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기회인지, 조금은 지켜보아야 할 때인지 자세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감세안에 대한 반발 심리인지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실제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될 것은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 소개한 거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전국 정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목표가 상원 의원 2~3명, 하원 의원 8명, 최대 8명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미국의 정치를 보시면 매번 중간 선거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 그러니까 상원 의원은 반반씩 이루어지고요. 하원은 매번 교체가 되죠. 이럴 때마다 사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몇 석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럼 여기서 몇 석만 바꿔버리면 캐스팅 보트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 실제로 공화당 후보, 당선 가능성 있는 공화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를 나쁜 의미로는 매수하는 거고 좋은 의미로는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당신이 나가서 우리 당 후보로 나가달라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이러한 식의 부분적인 캐스팅 보트가 불가능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민주당 후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매번 떨어지시는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 의원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인데 대선 때만 민주당 후보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상원 지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자기는 2~3석만 필요하다. 그래서 공화당이 법안을 통과할 때,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할 때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사실은 정치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겠죠. 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뉴욕타임즈라든지 또는 뉴욕타임즈에서 과거에 선거 분석가였던 대단히 유명한 네이트 실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정당은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2~3석 같은 경우는 저는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기업인이 정치에 나서는 건 반대합니다만 저도 주말부터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정치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로봇택시 할 때 다 법 개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FSD를 갖다가 뭐 사람들이 돈 벌어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동차에다가 이거 법 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없는 비즈니스의 확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법 개정이라는 건 입법부가 하는 거고 결국 정치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트럼프 정부에 뛰어들어갔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캐시 우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그거보다 낫다.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24시간 거기서 심지어는 침낭에서 자더니 그때는 테슬라 경영도 제대로 못했는데 네. 아 정당 하면은 뭐 심지어는 뭐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후보 나가겠냐 그러진 않을 거 아니냐. 이 정도 괜찮다. 너무 우리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 오히려 이거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에 정치가 상수화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투자자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왜? 테슬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없는 성장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2019년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타다 금지법. 네. 네. 그런 서비스 하나 올려도 타다 금지법이 생겼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맥락은 있었겠지만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은 사회적 갈등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것은 테슬라의 펀다멘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치 변수가 상수화되는 데 있어서 테슬라 주식에 계속 투자하실 건지 마실 건지 이러한 새로운 성격 규정을 갖게 되는 즉 기술주의 테슬라의 주식의 기본 성격이 있다라면 성장주 기술주지만 여기에 정치 테마주화 됐다라는 것. 네. 이 부분을 상수로서 받아들인다면 테슬라 주식에 계속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 아 이건 나에게 투자 성향이 맞지 않다. 나의 역사에 정치 테마주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테슬라에서 빼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결정 순간이 왔습니다. 네, 머스크가 창당을 선언한 현 시점에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아니면 관심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정치 테마주로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명확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뭐 보복의 화신 트럼프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보복을 했죠. 그러니까 네. 우선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이 9월 말로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 테슬라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그래서 뭐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는 어제 특집으로 해서 미국이 자살 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기차를 만들 때마다 손실이 납니다. 한 대를 팔 때마다. 그럼 $7,500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포드나 GM에게 전기차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뭐 스텔란티스는 아직 전기차 출시도 못했어요. 네. 계속 적자 내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미국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 경쟁력은 제로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여러분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차가 평균 80%를 수출하고 내수 시장의 20%를 판매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대5 정도예요. 수출해야 돼요. 근데 수출 시장은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에게 손해보는 건 보조금의 축소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ZEV라고 해서 지로 이미션 베이클이라고 해서 테슬라가 보통 실적 발표할 때 CO2 즉 탄소 배출권 수익이 있습니다. 즉 테슬라는 탄소 배출하지 않으니까요 전기차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가 그 법을 가지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주법에 동의하는 법들이 12개 주가 있어서 13개 주에서 네. 이 법이 관철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을 팔기 위해서는 이 테슬라에게서 네. 탄소 배출권 사갖고 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유럽에서도 일부 작동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작년에 여러분 무려 약 27억 달러의 순매출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27달러는 이건 비용도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100% 순이익이에요. 그럼 27억 달러라는 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를 매년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테슬라가 얻었고 이걸 가지고 AI 투자하고 이걸 가지고 휴머노이드 투자했는데 이 부분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처럼 계속해서 분기 실적이 안 좋아져서 전 3, 4분기에는 회복될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회복이 안 돼서 나갈 경우에는요. 이 돈 27억 달러까지마저도 올해 빠져버리면 테슬라는 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펀더멘탈의 부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 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여러분들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구체적으로 저도 이 900페이지가 되는 법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ZEV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소급 적용돼서 올해 1월부터 없어지는 건지 또는 이 법이 이제 7월 4일 날 발효가 됐으니까 뭐 7월부터 사라지는 건지 이건 저도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즉 6개월 지분 즉 13억 달러는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13억 달러마저도 토해내야 되는 건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만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에는 재무제표에는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정책 방향으로 테슬라의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테슬라는 어쨌든 뭐 이런 CEO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주가 피해가 좀 막심한 상황인데 급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가 반등의 키는 뭐라고 보십니까? 주가 반등의 키는 뭐 로보택시가 당연히 이게 먼저 있죠. 그래서 오스틴에서 얼마나 로보택시가 확대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는 확대되는 속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까지 확대 속도를 막았던 거는 여러분 자율주행 기술이 아닙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이것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백오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니터가 한 20-30개가 달린 방에 일론 머스크도 처음엔 앉아 있었고 네. 사람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백오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웨이모에도 다 있고 GM도 다 있었고 중국의 아폴로 고에도 있어요. 이 백오피스 규모를 지금 30대까지 돌리고 확대했습니다. 이미 조용하게 네. 10대에서 30대 규모의 백오피스에 직원을 5명을 앉혀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자 1000대까지 갈 때는 여기에 그러면 곱하기를 해가지고 30명, 300명, 100명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도 AI를 도입하고 해서 10명만 앉아 있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백오피스 없는 운영은 정부에서 허가도 안 해줍니다. 네. 응급 상황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백오피스에 대한 흔히 말하는 학습 효과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판단이 쓰게 되면 백오피스 규모를 늘리면서 이미 미국 기가팩토리 미국 텍사스 공장에는 백오피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도 되게 넓게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만 만들어진다라면 대단히 오스틴에서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 이건 정말 테슬라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모멘텀은 LFP 배터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LFP 배터리가 생산되지 않았죠. 한국의 많은 2차 전지 기업들도 미국의 포드라든지 GM과 협력해서 만드는 건 3원계 배터리 공장이죠. 그러면 LFP 배터리를 왜 만들었냐?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서 이거는 저는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 있으면서 인사이더 정보를 얻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LFP 배터리에 관세가 매겨질 거고 이거는 절대 물러주지 않을 거다.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하는 대통령이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좀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LFP 배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메가팩.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100% LFP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 AI 붐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건설 속도가
여기에 전력 공급하는 속도하고 같습니다. 전력이 늦게 공급되면은 데이터 센터를 빨리 못 져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태양광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바로바로 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LFP의 관세가 25%가 하면 이거 수익률이 30%거든요. 그럼 테슬라는 손해보고 장사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이건 제가 보기엔 기적에 가까워요. 그래서 잽싸게 죄송합니다. 빠르게 CATL에 장비를 수입해 옵니다. 생산 장비를 너바다에 해와서 지금 거의 완공 상태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LFP 배터리가 직접 테슬라가 생산하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리튬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슬라가 완공한 리튬 정제소가 있습니다. 이 정제소에서 만든 리튬을 원자료로 해서 중국 걸 쓰지 않고도 이제 LFP 배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면 메가팩에 들어가지만 어디도 들어갔냐면 여기에서 저는 이제 저의 그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 중저가 차량에 런치한다고 해놓고는 안 하고 있을까? 지난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4월 달에도 분명히 상반기에 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로이터에서 걔네 취소했다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자꾸 연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중저가 차량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3원 개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중국 거를 사서 25% 관세를 얹혀가지고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 이제는 본인들이 LFP 배터리를 생산하니 이 생산 시점은 8월이나 9월쯤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LFP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중저가 차량이 10월 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9월 달에 보조금이 끊기고 10월 달부터는 보조금이 없어도 될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조금을 반영한 정도의 그러한 중저가 차량이 판매가 되게 되면 이 부분도 특히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이러한 것을 미리 계획하면서 LFP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것 자체 애플은 아이폰 아직 생산도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네. 테슬라는 여기에서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건 네. 이거는 대단히 좋은 어떠한 전략이 보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의 모멘텀은 이 두 가지 즉 오스틴에서의 확장 속도와 네. LFP 배터리 공장의 완공 자체가 미치는 메가팩과 중저가형 차량에 미치는 영향들 이러한 이 요소에서 단기적인 상승의 모멘텀은 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공장의 완공과 함께 로보택시의 확대 속도가 결국에 테슬라 주가의 반등의 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캐즘에 이어서 보조금 폐지까지 겹치면서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기차 시장 전체가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 건설도 지금 올스톱된 상황인데 그린 산업이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센터장님. 당연히 우려죠. 네. 그러니까 우려가 되고 있고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죠.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미국에서 특히 포드나 GM하고 협력하고 있는 게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SK라든지 이러한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인데요. 이런 네. 기업들이 속도 면에서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설 투자는 했는데 물론 합작 투자이긴 합니다만 시설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리턴 즉 여기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것, 매출이 나오는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타격을 저는 미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5년 워싱턴 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약 60억 달러의 배터리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2차 전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미국의 그린 산업 전체에도 분명하게 부정적인 산업은 미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의 가격의 인하라든지 기술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그린 산업들이 대단히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가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미국의 그린 산업은 이념적인 이 프레임워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린 산업이 가장 발전한 주가 어딜까요? 텍사스입니다. 1위가. 즉 원래는 캘리포니아였어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악하고 있는 요 파란색 주에서 했었는데 1위가 지금 텍사스가 압도적 1위고요. 그리고 2위가 캘리포니아고 3위가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도 공화당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주도하고 있는 그린 산업 그래서 주정부의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린 산업이 이제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빛을 못 볼 수 있지만 그 강력한 이미 구축된 강력한 힘은 작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텍사스하고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린 산업 그리고 원래 있었던 캘리포니아 이 3대주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큰 3대주죠.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그린 산업들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애플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애플 최근에 뭐 미국이나 EU 쪽에서 반독점이나 특허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가 애플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애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70대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70은 예를 들면 포트나이트 게임 회사가 받고 게임 아이템을 팔아도 30은 애플이 영원히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포트나이트에서 화가 난 거잖아요. 아니 아이템 우리는 진짜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맨날 파는데 그걸 다 30%를 그냥 앉아가지고 다 가져가면 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포트나이트 게임이 철수가 있죠. 포트나이트에서 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링크 줄 테니까 우리 웹사이트 와서 사세요. 여러분 넷플릭스를 갖다가 애플에서 구독 연장하면은 거기에서도 30% 가져갑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넷플릭스를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애플이 기분 나빠서 웹사이트 가서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런 것을 애플이 막고 있어요. 이 막는 것이 유럽의 디지털 마켓 액트, 그러니까 디지털 시장법에 의하면 이거는 잘못된 불법이다. 라고 해서 무려 5억 달러의 벌금을 때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반독점 소송들이 있는데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그래서 일종의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앱을 요번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WWDC에서 만들어냈던 것이 게임 앱이에요. 사실은 게임 앱스토어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따르게 이제 정책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때 조사했던 이 법무부의 부분들이 조사했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샤먼법, 독점법이죠. 반독점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거고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EU에다 걸어버렸죠. 저기 우리 애플하고 구글 자꾸 반독점법으로 너네 벌금 때리는데 그거 하지 마. 이런 부분에서 관세 협상에도 이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애플 스스로 이 부분에서 이번에 게임 스토어를 만든 거에서부터 이 서비스 부분은 포기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하게 애플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플의 하반기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애플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또 다른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큰 화두였던 게 양자 컴퓨터였는데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 15년에서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관련주들이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한 행사에서 최근에 또 긍정적인 평가를 냈어요. 네. 네. 지난 6월이죠. 지난 6월에 파리에서 있었던 GTC 행사에서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는 전환점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양자 컴퓨터의 주가가 또 올라가는 워낙 젠슨 황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네네. 거고 또 업계의 가장 큰 전문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발언에 신뢰도가 좀 부여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젠슨 황이 했던 발언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젠슨 황은 양자 컴퓨터의 전환점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정의한 양자 컴퓨터는 엔비디아가 만든 블랙엘이라든지 루빈이 들어간 이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먼저 시장에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크게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양자 컴퓨터 투자하시니까 아이온큐에 많이 한국 분들 투자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큐비트의 그 오류율을 어떻게 수정해낼 것인가 이 기술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계산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 구글의 윌로우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양자 컴퓨터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이온큐도 나오고 그러는데 큐비트 뭐 5개, 6개 뭐 또는 20몇 개 들어가 이게 다거든요. 근데 100만 개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이 100만 개 이상 들어가는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온큐는 그걸 내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밝히고 있어요. 네. 기다려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 젠슨랑 얘기하는 것은 200만 개까지 안 가도 된다. 지금 있는 큐비트하고 슈퍼컴퓨터 결합해서 이 하이브리드로 만들면은 우리가 꿈에 원했던 양자 컴퓨터 수준은 아니지만 그 중간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양자 컴퓨터 시대 아니겠느냐? 네네. 이런 의미에서 전환점을 얘기한 겁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아이온큐나 리게티, 뭐 디웨이브가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구글이나 MS, IBM을 주목하라는 조언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R&D 비용을 볼 때는 미국이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40%를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5%를 투자하고 있고요. 일본이 2%를 투자하고 있어요. 한국은 0.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네. 이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디웨이브라든지 리게트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만 투자 금액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IBM도 어차피 투자하고 있고 구글도 투자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현금이 소진될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양자 컴퓨터를 최종적으로 승자들은 이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요? 아까 기술적인 도전들, 즉 그 큐비트의 오류율을 개선한다는 것은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실제로 양자 컴퓨터는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과연 이번에 물론 아이온큐가 증자를 했습니다. 네. 증자를 했습니다. 이 증자 규모로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즉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양자 컴퓨터를 투자한다라면 오히려 이 빅테크들을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빅테크 투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와 애플, 양자 컴퓨팅까지 다양한 이슈 점검해 주셨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